안녕하세요. 빌사이드입니다. 오늘도 돈 되는 이야기만 합니다.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월세 사기의 여러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앞둔 분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전월세 사기가 더욱 다양해지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과 구체적인 실제 사례, 그리고 각 유형별 예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기 유형, 깡통 전세 사기. 깡통 전세는 주택의 매매 시세가 전세 보증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전세금이 더 높아질 경우 발생합니다. 전세가가 하락하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대단지의 인프라가 좋은 아파트들은 시간이 지나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거나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빌라의 경우 대체로 주택의 시세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신축 빌라의 경우 처음 분양하는 가격이 가장 높고 시간이 지나면서 건축물의 가치는 감가상각이 되어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축 빌라의 임대인이 주변 시세에 비해 전세 가격을 너무 높게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신축 빌라 가격이 높지만 2년, 4년 지나면서 빌라 가격 자체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전세가도 떨어지게 됩니다. 전세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는 대부분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떨어지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지고 높은 전세가에는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니 빌라 주인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보증금을 먹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부동산 신축업자와 빌라 소유주,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까지 동참하여 사기를 친 사건이 빌라왕 사건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에 큰 이슈가 되었던 이른바 빌라왕 사건은 대표적인 깡통 전세 사기 사례입니다. 빌라왕으로 불린 임대인이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 전역에서 약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전세 가격을 설정하여 임차인을 모집했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숨지거나 잠적하면서 약 1,600억 원 규모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속출했습니다. 또한 최근 수원과 인천에서도 다수의 신축 빌라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건축업자와 공인중개사가 연계하여 전세금을 부풀리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깡통 전세를 예방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반드시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주변 매매가와 전세 시세를 확인하세요.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계약을 피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금 반환 보증가입 여부를 반드시 계약 전에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사기 유형, 이중계약과 중복계약 사기. 이중계약, 중복계약 사기란 무엇일까요? 임대인이 하나의 주택에 여러 임차인과 동시 계약을 맺고 각각의 보증금을 중복으로 받는 수법입니다.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이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사기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사례. 2024년 서울 강서구에서는 한 주택을 동시에 4명의 임차인이 계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이사 당일 현장에서 만나 서로 같은 집을 계약한 것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이외에도 중개보조원이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60억 원대의 보증금을 가로채고 도주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중계약 예방법. 주민센터에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기존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계약 당일 최신 등기부 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추가 설정된 권리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집주인의 신분증 위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반드시 계약 당일 집주인이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증금과 계약금도 반드시 집주인 본인의 계좌에 송금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다른 이의 계좌에 송금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사기 유형, 신탁부동산 신탁등기 사기. 신탁부동산은 소유권이 명목상 신탁회사에 넘어가 있는 부동산을 의미하는데요. 왜 이런 경우가 사기가 많을까요? 이것은 은행 대출 시 방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방빼기란 만약 집주인이 은행 대출 이후에도 소액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추후에 은행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에 붙여질 때 우선순위가 늦은 임차인이라도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으로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앞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은행에서는 미리 그 소액 보증금만큼 제외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구입 시 은행에서 방빼기라는 명목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신탁대출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신탁대출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의 명의를 넘겨주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신탁회사의 명의로 부동산의 명의가 바뀌기 때문에 은행은 방빼기 걱정 없이 대출 한도를 더 늘려줍니다. 물론 금리는 좀 더 비싸집니다.
사기꾼들은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대출은 더 많이 받는 반면 임차인과의 계약은 신탁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보증금도 자신이 챙기는 것입니다.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도 신탁회사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는 계약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 서울 강남구에서는 임대인이 신탁회사 동의 없이 다수의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후 잠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탁회사는 임차인들에게 불법 점유라며 퇴거를 요구했고 임차인들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신탁부동산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신탁 등기가 있는지 점검하세요. 만약 신탁부동산이라면 신탁회사에서 발급한 임대차 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탁원부를 열람하여 정상적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하지만 신탁부동산이라도 임대차 계약을 정상적으로 신탁회사에 신고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신탁회사가 수령한 것이 확인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사기 유형, 계약 당일 집주인의 대출 실행 사기. 계약 당일 대출 실행 사기란 임차인이 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임대인이 몰래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날짜라도 은행의 근저당권이 우선순위를 가지는 법의 허점을 노리는 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 A씨와 세입자 B씨가 3월 3일 오전 9시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전세 보증금 2억을 송금했다고 합시다. 계약을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권이 없는 깨끗한 집인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계약 후 B씨는 정상적으로 이사를 완료했고 당일 바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죠? 하지만 그날 오후 1시에 집주인 A씨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집은 감정평가상 4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A씨는 은행에서 3억 원의 풀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대출을 3억을 받고 또 세입자로부터 2억의 보증금을 받고 나니 실제 집의 가치인 4억보다 1억이나 더 많은 5억의 돈이 생겼습니다. 집주인 A씨는 고의로 이러한 사기를 친 것이니 아마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지 않겠죠. 그러면 경매로 집이 날아갑니다. 세입자 B씨는 계약 당시 모든 과정이 정상적이었는데도 갑자기 이 집이 경매에 붙여진다고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면 당일 대출 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직후 다시 한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추가 설정된 권리사항을 체크하세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일 이후 등기부 등본상 우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확인되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일 이후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나의 전입신고일보다 우선되는 근저당권이나 다른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지 꼭 한번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사기 유형입니다. 근생빌라 사기. 근생빌라란 겉보기에는 일반 주택 형태의 빌라처럼 보이지만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상가인 건물, 즉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는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근생빌라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존재하는 용어가 아니며 일부 부동산 중개인이나 건축업자들이 주택처럼 보이게 포장해 사용하는 비공식 명칭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 임차인들이 혼동하기 쉬워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동작구에서는 한 건물이 외관상 빌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임차인이 일반 주택으로 알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니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었고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법적 보호를 받으려 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생빌라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성실하게 반환해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대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이 중요한 보호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근생빌라에 거주하는 사람 대부분은 당연히 사업자 등록 없이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만약 해당 근생시설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배당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사업자 등록일입니다. 즉 아무리 전입신고를 먼저 했다고 해도 사업자 등록이 없다면 경매 배당금의 우선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결국 임차인은 배당금에서 보증금을 거의 받지 못할 수 있고 보증금 전액을 손해볼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생빌라 사기 예방법.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해당 건물의 용도가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를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생빌라는 절대 전세 계약을 하지 마세요. 아무리 외관이 주택처럼 보여도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중개인이 근생빌라라는 말을 사용하면 경계하세요. 해당 용어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택인 것처럼 위장한 상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근생빌라는 외관만 보고 주택으로 착각해서 전세 계약을 했다가 전입신고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고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유형의 전세 사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시고 서류로 확인한 뒤에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설마 내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전월세 사기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돈 되는 이야기만 합니다. 빌사이드입니다. 감사합니다.